네. 그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의 어떤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론 쪽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내용과 함께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전체 틀을 한번 쭉 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 큰 틀을 여러분들이 짜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컨텐츠를 넣는다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GS 연기부터 이제 과목을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들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숲을 못 보게 되고, 이제 개별적인 제도를 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도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암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써내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기업에 적절하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제도가 가진 특징, 그리고 왜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 뭐 그 다음에 제도가 가져다주는 뭐 효과, 이제 이런 것들, 효과라는 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제도는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네라고 하는 결론이나 논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시험에서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인사노무 관리가 뭐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인사제도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거. 그렇죠? 그런 근거나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결국 우리가 그 1차와 이제 2차 시험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뭐 3차는 면접이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거의 대부분 합격하시는 거니까, 자,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렇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40문제로 늘어서 이제 쉽지는 않아졌어요. 예전보다. 옛날에는 뭐 사실은 농사 1차 시험은 다들 쉽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되게 쉬운 마음, 뭐 좀 가벼운 마음으로 1차를 도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때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 보고, 뭐 거기에 따라 이제 합격률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이 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2차는 어쨌든 주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눈에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옛날 벼락치기 하듯이 막 이제 본단 말이에요. 눈에 바르면, 얘들 객관식 시험은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틀린 거나 옳은 거 골라낼 수 있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막 발라두면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암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귀찮은 게 이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이게 뭐 5일이냐, 이게 10일이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눈에 열심히 발라두면 이 지문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눈에 바르고 어쨌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한테 딱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냥 16페이지짜리 답안 하나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답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하나 줘요. 한 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16페이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 채우나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0% 암기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이제 뭐 외우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안을 채우기 위해서 손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답안에서도 맨날 이제 1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한 2기 때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답안에 3박자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째 내용이죠. 그렇죠? 이 내용을 세울 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들의 이제 생각들을 쓰는 것, 내용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는 당연히 뭐 교과서에 나온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 뭐 제도에 대한 것들,
뭐 기본적인 것들을 써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들. 플러스 여기에 이제 내용의 논리 혹은 이제 근거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인 거. 그래서 답안의 어떤 형식이 우리가 뭐 목차의 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답안의 형식으로서 조금 뭐 본다 그러면 뭐 이쁘게 좀 써야겠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가독성을 좀 있게 써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가독성 같은 것들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16페이지 여러분은 혼자만 썼지만 채점하시는 분들은 몇 개를 봐야 돼요. 몇 천 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펼쳤는데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글씨를 뭐 잘 쓰면 좋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잘 쓰면 그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좀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채점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잘 쓴 거 못 쓰는 거에 사람이 좀 이제 첫 인상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 쓰더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해독을 하거나 내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쓰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게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채점도 하실 뿐더러 이게 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 사실 이게 사람인지라 채점하는 사람들이 좋게 좀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가독성 측면에서 좀 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씨체를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씨체를 바꾸는 건 사실 쉽진 않죠. 그거를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0년 이상 쓰던 글씨체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크게 쓴다던가 뭐 이제 칸을 좀 떼어서 좀 더 가독성을 확보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형식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뭐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그래서 이런 가독성적인 것들에서 뭐 글씨나 뭐 이제 그런 구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부제 같은 것들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제나 뭐 문장 부호 같은 것, 그 문장 부호라 그럴까요? 뭐 기호?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법학과는 좀 다른 답안 형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학 답안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논점의 정리, 학설에 대한 내용들, 판례의 태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가 이제 끝인데,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서론을 먼저 쓴다라고 했을 때, 서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딱딱 찍고, 내가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를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성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문제와 서론으로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적절한 부분이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부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법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의 문제에서 성과관리 문제가 나왔어. 그럼 성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해서 이런 식의 어떤 부제를 써서 거기에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제도에 대한 개념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혹은 또 개념 내에서도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기다가 올려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제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답안에 더 임팩트가 있죠. 그렇죠?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유도가 좀 있는 거죠. 자유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임팩트 있는 말 같은 것들을 조금 넣는다 그러면 굉장히 답안을 봤을 때 조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적절하게 어떤 임팩트를 주면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노무 관련해서 이런 부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그림도 도표나 이제 이런 도식도 같은 것들 모형도 같은 거 그립니다. 경영 조직에서는 모형도 여러분들 그려야 돼요. 이런 거 모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술이 길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장점을 써. 장점을 3가지 쓰래, 문제에서. 그럼 장점을 쭉 쓸 때 쭉 나열하면 잘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장점을 3가지 쓴다 그러면 1번 뭐뭐가 있고 2번 어떤 장점이 있고 3번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의 키워드처럼 뭔가 이렇게 넣어서 답안을 쓸 수도 있어요. 핵심 키워드나 중요한 말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가독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답안 나중에 작성할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적인 측면이 있어요. 불량적인 측면. 그렇죠? 불량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16페이지라고 그랬죠. 색깔은 똑같이 해야겠다. 16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산수죠. 그렇죠?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출제가 돼요? 50점짜리 한 문제, 25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그냥 계산해보면 뭐예요? 50점짜리는 8페이지,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4페이지죠. 그렇죠? 그래야 4페이지 하면 2개니까 8페이지니까 16페이지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50점짜리 분량은 내가 8페이지를 채운다. 25점짜리는 4페이지라는 정도를 채운다라는 분량적인 감을 잡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나중에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좀 가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제 실전에서도 더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1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50점짜리에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왔어. 잘 쓸 수, 자신감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쓰는데 시간 다 보내요. 막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한 10페이지, 12페이지 쓰는 거야. 내가 손이 빠르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손이 빠르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걸 못 써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져. 왜냐하면 객관식을 여러분이 시간이 뒤에 3분, 2분만 남아도 어때요? 찍을 수가 있잖아요. 아, 몰라. 지금 남았네. 10문제 남았네? 빡 찍고 해도 1분, 1초, 몇 초만 남아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은 여러분에서 뭐 한 5분 남았어. 근데 3분을 하나도 못 썼네? 그럼 물리적으로 여러분 3분 내, 그 시간 내에 3분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러면 그 뒤에 거 25점짜리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합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답안에 대한 기본적인 분량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뭐 노무사 시험 말고도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시험 준비할 때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나도 모르게 딱 봤는데 시간이 한 10분 내외 좀 남았어. 근데 3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막 미친 듯이 쓰죠. 뭐 날아가면서 쓰죠. 그러면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납니다. 그러면 답안에 막 이렇게 땀이 떨어져. 그러면 막 진짜 막 살 떨리는 거죠. 막 그러면 막 번지고, 막 지으면서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대한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노무 관리가 잘하거나 뭐 잘한다기보다는 뭐 하면 뭐 한도 없이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갖다 붙이고 뭐 모르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렇게 잘하면 이제 뭐 이거네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량에 대한 감도 인사노무 관리는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세 문제를 우리가 고루 적절한 분량으로 다 쓰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중간 이상 갑니다. 중간 이상 가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더 잘 쓰면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세 문제를 적절하게 완성을 해서 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량에 대한 감도 인사노무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인사노무 관리는. 우리 경영학에서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전략.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인사노무 관리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도 가독성을 조금 더 어떻게 보여주게 할 것인가. 테크닉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재 사용도 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뭐 서론을 쓰겠다.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뭐 우리 2차 시험에서의 많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서론, 인사노무 관리에 서론이 써야 되냐, 서론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서론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서론을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뭐 부재 같은 걸 좀 활용해서 난 처음에 임팩트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서론은 무슨 어떤 주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주제들이. 그러면 그 관련된 사례들 같은 경우들을 뭐 좀 이렇게 뭐 알고 있는 거나 하는 것도 좀 정리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이슈가 뭐 지금도 뭐 출제 가능한 이슈라고 얘기하지만 저 때도 제가 뭐 12년 됐나요? 12년 전인가? 시험 봤을 때가? 그때도 이제 이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나는 뭐 기본적인 내용 쓰겠지만 서론에서 어떠한 임팩트 있는 걸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나왔다 그러면은 서론에
인드라 누이의 성공에서 보는 뭐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 약간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건데 뭐냐면 이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펩시 여성 CEO였었어요. 그 사람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여성 CEO로 바꿔도 되겠죠. 뭐 리사수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펩시 CEO 인드라누이의 뭐 CEO를 통해서 펩시가 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렇게 여성 인력의 장점을 활용하면 기업은 그 성과를 높이고 뭐 지속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하고 이하에서는 뭐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뭐 여성 인력에 대한 뭐 장점, 뭐 특징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활용 방안으로서 확보는 어떻게 하고 개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심심하면 그냥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사고의 틀만 잡혀 있으면 인사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량이 확 줄기도 합니다. 공부량이. 왜냐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인사노무관리의 이건 장점인데, 우리가 보통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정리가 되게 중요하죠. 내용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쓸 때, 뭐 법학에서는 보통 이제 의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학은 법전이 있고 딱 있어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경영 조직에서 어떤 이론에 대한 내용도 이거는 주창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론은. 그 이론을 연구해서 발표한 분이 있고 그 사람이 정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뭐 이론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모델이다 하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약간 이게 좀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확보관리다라고 했을 때 확보관리를 개념을 써라라고 했을 때 확보관리 개념 책마다 달라요.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 쓰는 게. 그러니까는 공통적인 중요 키워드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실제 말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말도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면은 한 4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유두리 있게 볼 수 있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책에 있으니까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외워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그거 가지고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할 때는 뭐 얘기 많이 해요. 키워드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런 키워드만 잘 잡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넣어서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훨씬 뭐 그런 부분들만 핵심만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개념에 대한 거나 뭐 서술을 할 때 그런 키워드만 군데군데 잘 들어간다 그러면 뭐 크게 뭐 이게 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네 뭐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중에 되면 암기 부담도 줄어요. 암기 부담도 사실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당연히 있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집에서 배우면 모집의 원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집의 원천. 어디서 모집을 할 거냐. 그게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모집을 하는 거를 내부 모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를 외부 모집이라고 불러요. 외부 노동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장단점에 대한 것들이 막 몇십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식하면은 뭐예요? 그거 다 일일이 하나씩 외우죠.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얘네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 모집에서 장점이 외부 모집에서 단점이 되고 외부 모집에서의 장점이 내부 모집에서는 단점이야. 서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느 하나가 막 100% 우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외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만 외우면 이거랑 반대니까 외모시 단점 이거 말만 바꿔서 쓰면 돼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사노무 관리에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무식하게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 외부 모집이라는 게 뭔지, 내부 모집이라는 게 뭔지. 내부 모집은 우리 조직 내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조직 내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가 우리 내부에 지금 우리 조직에 공석이 됐어요. 비었단 말이야. 이 자리 채워야 되잖아. 그렇죠? 이 직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직무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외부 모집인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A 직무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앉히는 게 내부 모집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사내 공모 제도라고 얘기하죠. 사내에 공고를 내는 거예요. 지금 A 직무가 공석이니까 A 직무에 평소에 관심 있던 직원들은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뽑는 경우, 그것도 내부 모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 내부에서 사람을 모집하느냐, 모집하고 선발하느냐, 외부에서 모집하고 선발하느냐 차이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부 모집의 단점은 뭐겠어요? 인재풀이 적다. 왜냐면 우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왜요? 외부는 다잖아. 그러니까 인재풀이 넓다. 그리고 내부 모집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 뽑으니까 어때요? 금방 뽑죠. 그쵸? 금방 뽑죠. 그냥 공고 올리고, 사내 인터넷에서 공고 올리고 지원 받으면 금방 뽑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반면에 내부 모집은 뭐예요? 밖에다가 보면은 뭐 사람이든 뭐 광고 내야 되지, 그리고 서류 받아서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외부 모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족족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모집이 뭐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 안에서 장단점을 연결시키거나 외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런 거 외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누구는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할 것들이 이제 수두룩합니다. 이제 노동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판례는 다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현출하느냐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판례는 열심히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영 조직 선택하시면 외울 거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외우는 것도 부족한데 인사노무 관리도 다 무조건 외우려고 접근을 하면 답이 없다. 그 방법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이나 이런 거 또 여러분들이 최대한 먼저 이걸 보자마자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를 어떻게든 해보고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장단점 보다 보면은 그 개념이랑 개념 가진 내용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락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맥락을 잡으라는 거죠. 맥락을 잡아서 하면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보관리다. 이거 개념을 써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은 확보관리 떠올리면 돼요. 확보의 개별적인 활동들이 나중에 보면은 인력 계획이랑 그다음에 모집이랑 선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직 목표 달성에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틀렸냐? 아니죠. 왜? 맞잖아요. 확보라는 게 모집하고 선발하는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발관리다. 정의 어떻게 해요? 종업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 및 경력 개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결국 개발 안에 핵심 키워드는 교육훈련인가 경력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훈련에 또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잡고 있으면 굳이 안 외워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 부담도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할 때도 충분히 좀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관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연기 때 듣고 수업 들을 때는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하는 것 같아. 수업도 재미있어요. 강사님 따라서 기업 얘기하고 그러면 재미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들을 때 법학은 잘 하겠는데 사실 법학은 고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인사노무 관리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하듯이 외우고 그랬고, 저는 진짜 되게 많은 강사들 걸 들어봤어요. 인사노무 관리를. 거의 그 당시에 신임동 강사님들 강의는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지금의 어떤 제가 사고방식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소수의 강사분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일을 듣던 강의인데 그걸 왜 듣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듣다가 뭔가 좀 우연히 그런 걸 깨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행정고시에서는 이제 비슷한 과목이 행정조직론인데 그게 있거든요. 그게 경영학처럼 비슷한 과목인데 그게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명이 높은 과목인데 이제 그걸 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 노무사에 시면서 인사노무 관리론을 강의하시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던 게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인사노무 관리가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도 내가 논리만 잡고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챙겨지면
뭐가 나오든 맞춰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아까처럼 뭐 이제 좀 여유 있을 때, 서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것들 좀 예시를 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사노무 관리가 막판에 거의 뭐 저는 좀 덜 보는 편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분량적으로. 오히려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점수가 70점이 넘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강의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50점짜리 설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처음에는 막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컨설팅에서 하는 방식에 맞춰서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잡거나 아니면 특징을 잡아서 그걸로 이제 논리로 이제 뒤에 밀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좀 그런 생각을 인사 관리할 때는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수업만 따라가다 보면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쓰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뭐 외우려고 그러면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인사노무 관리는. 다들 그런 얘기 들어볼 거예요. 휘발성이 강하다. 외우면 뒤돌아서면 까먹어.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게 외우죠. 다 외우려고만 하죠. 이기상이. 이건 도저히 막 답안을 써도 이게 뭐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좀 글빨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글빨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유리하게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거 이렇게 써주면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겠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당연히 아니니까 글빨이 있으신 분들이 딱 봤을 때도 제가 채점할 때도 보면 굉장히 이제 뭔가 다른 답안과 확실히 튀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고득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거기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2기, 3기 가면 안 되겠다, 외워야겠다. 그래서 뭐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시수처럼 외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슈가 중요하고 막 브리타가 많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슈 찾아 산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기 시험 문제 이런 거 구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답안을 구해. 그래서 뭐 출제에 따라서 뭐 여성 인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답안, 뭐 저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답안, 이런 이슈들을 다 찾아서 그걸 외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서는 의미가 없고 대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인사노무 관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됐다. 아이고 또 얘기가 길어졌네. 자, 요거 내용들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책 개인과 직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개인과 직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사 관리라는 거는 사람과 직무에 대한 관리다. 특히 이제 그 처음에 있는 그림은 뭐 이게 박우성 교수님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성과의 메커니즘적인 측면을 직무와 사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뭐 나중에도 굳이 이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한번 맛보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사관리라는 거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렇죠?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란 말이에요. HRM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결국은 사람과 직무가 만나야 뭐예요? 뭐 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직무가 있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 사람은 있는데 시킬 일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만나야 돼요. 만나도 어떻게 만나야 되냐? 핏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앉혔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어쨌든 적합성을 확보했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개인의 성과가 어때요? 개인의 성과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일반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개인의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 이렇게 핏을 잘 맞춰서 사람들을 뽑고 배치 전환시키고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개개인의 성과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개개인이 소속된 부서의 성과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서의 성과가 좋아지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조직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앞단에서의 직무와 사람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짜야겠죠. 이런 개개인의 어떤 성과가 부서 성과에 연결되고 조직 성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인사평가에서 KPI라든가 뭐 이런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직무 사람만,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이 직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잘하고 싶고 여기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잘할 수 있는 기술들도 지식들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몰입해서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잘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이렇게 적합성 있는 직무들을 맞춰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뭐 팀이든 본부든 그런데 부서 성과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개개의 본부나 팀의 성과가 좋아지면 조직 성과도 올라가면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듯이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 보시면은 이제 뭐 역량, 동기부여, 그렇게 역량과 이렇게 쓸게요. 항상 쓸 때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게 더 이쁜 것인데 역량, 직무 요건, 그렇죠? 혹은 자격 요건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보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역량과 이 동기부여는 누가 가지는 거냐면 사람이 가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무 요건과 보상이라는 거는 직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보상은 여러분이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넓은 의미의 보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총보상의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임금적인 거나 뭐 어떤 복리후생적인 거 측면 말고도 비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돈 외에 우리가 뭐 이 사람에게 좀 더 자율성을 준다든지 뭐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업무에서 재량권 이런 것들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기도 포함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직무 수행하면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핏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자격 요건에, 직무 요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 보상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혹은 이 구성원들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난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니까 돈 많이 받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은 보상에 뭘 더 신경 써줘야 돼요? 돈 많이 주는 걸로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이미 집에 돈이 많아. 그래서 돈보다 난 워라밸이 더 중요해. 그럼 뭐야? 이런 사람한테 그럼 너 재택근무해. 뭐 유연근무제 해.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보상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핏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핏이 맞으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맞춰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뭐 직무 수행할 때 만족감, 뭐 직무 만족, 몰입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직무 애착, 뭐 열의, 몰입, 만족, 그래서 그냥 직무 몰입과 만족만 체크해도 돼요. 다른 건 다 지우고 결국은 이렇게 핏을 맞추면, 직무와 사람 간의 핏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직무에 몰입하고 만족하니까 뭐예요?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핏을 적합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개인,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관련된 하나의 요인으로서 개인 사람에 대한 거는 보시면 뭐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고 성과 영향해주는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이죠. 역량.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공부하면 여러 군데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뽑으면 역량이 뽑힙니다. 왜? 얘는
뭐 교육 훈련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보상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평가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인사관리 내용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렇게 꼭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역량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건데 쉽게 말하면 역량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걸 연구하게 된 게 그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떤 내적 동기 부여 정도라든가 가지고 있는 뭐 사고 가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뽑아낸 게 역량이에요. 그런 것들 역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에 대한 것도 나중에 개념 정의도 하고 유형도 봐야 되는데 영어로 컴피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다는 거. 거기서 나온 게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잘하거나 성공하거나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혼동하는 게 능력이랑 역량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뭐 너는 무슨 역량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량이랑 능력이랑은 분명히 구분되는 관계예요. 개념이에요. 역량이라는 건 애초에 시작부터가 뭐야?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보유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 능력이 있다. 운전 역량이 있다. 이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역량과 능력의 차이. 운전 능력이 있다는 거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냥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근데 운전 역량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운전을 잘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역량이라는 거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서 만들어낸 역량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운전을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할 때 뭐예요? 운전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이렇게,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량이라는 건 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지식적인 것들은 뭐 스킬적인 것들 이런 걸 하면 나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개념이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기업에. 그래서 기업에서 역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고성과를 내는 우수한 종업원들이 내는 행동, 보여주는 행동, 특징, 내적인 특성들을 얘기해요. 역량이라는 거는. 우수한 종업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종업원이 아니라 고성과를 내는 종업원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영업 조직이 있어. 영업팀이야. 그러면 같은 영업팀이 뭐 예를 들어 50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중에 누가는 영업 1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을 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1등부터 5등까지는 분명히 우수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보는 거죠.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애들은 뭐가 다르냐?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봤더니 얘네가 보여주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뭐 PT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고객을 만나기 전에 고객을 만나기 전에 고객에 대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야,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야,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 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맞춰서 영업 역량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그거를 체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뭐예요?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성과가 올라갈 수 있겠죠. 높이. 그렇게 되면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런 역량이 중요한 거고 이 역량이 고성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종업원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 그 다음에 뭐 내적 특성,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이 기업에서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량에 대한 것들을 인사평가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역량 수준이 어떤지 우리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역량을 교육하는 거죠.
얘네들한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뽑아낸 그런 중요한 역량, 직무 역량들이 얘네들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너 고객하고 할 때는 뭐 이제 고객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철저히 하고 뭐 고객을 만나고 뭐 대화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올라가면 역량이 당연히 뭐예요? 이 역량이라는 건 성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업팀의 전체적인 성과 그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역량에 대한 개념인 거고 이런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뭐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빙하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해가지고 뭐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안에 있는 뭐 동기부여 정도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인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줄친 것처럼 KSA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량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쉽게 말하면 역량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은 KSA입니다. 그럼 뭐냐? K는 지식적인 거예요. 널리지.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거나 해서 인사관리를 한다, 노무관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노무 관련된 노동력에 관련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갖고 있어야 뭐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직무를 담당하는데 내가 인사관리를 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사와 노무관리를 하나도 몰라. 지식적인 걸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킬적인 거. S. 스킬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 필요하죠. 왜냐면 구성원들을 뭐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한 스킬적인 거.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생산직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거겠죠. 뭐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제품을 어떻게 절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식, 기술, 그다음에 거기 이제 3번 넘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에 능력이라고 나오죠. 능력. 어빌러티. 그러니까 A가 어빌러티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 옆에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애티튜드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책마다 아니면 교수님마다 KSA라고 해놓고 어빌러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티튜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태도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공인노무사 업무다. 그러면은 태도적인 측면으로서 뭐 성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정하고 뭐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애티튜드로 된 책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또 보다 보면 A를 애티튜드로 하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책마다 혹은 뭐 정의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경험상 요즘은 애티튜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빌러티는 조금 뭔가 뭐 역량 자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티튜드를 정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역량을 구성하는 게 바로 그러한 KSA라는 것들이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영업팀의 능력을 조사해서 영업 역량이라는 걸 뽑아냈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영업을 잘하기 위한 지식으로는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킬적인 거는 뭐 PT 능력이 필요하고 뭐 파워포인트 작성 능력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다음 태도적인 측면에서 뭐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뽑아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화시키는 게 역량 체계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을 그래서 우리가 고성과를 내는 종업원들 혹은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종업원들이 보여주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뭐 행동 특성, 내적 특성이라고도 정의를 하는데 구성 요소가 이렇게 KSA다 보니까 역량을 그냥 KSA의 집합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KSA가. 그리고 이런 역량도 한 세네 가지로 유형이 나눠요. 역량의 유형이.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요 정도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전문 역량은 그냥 빼도 되고요. 역량의 유형하면 공통, 리더십, 직무. 요 정도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공통 역량은 뭐냐면 우리 회사 다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야.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뭐 노무사가 나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 상상을 하잖아요. 아, 노무사 되면 나는 어떤 분야에 좀 전문적으로 뭘 하고 싶고 어떤 노무사가 되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컨설팅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컨설팅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때가 잘 맞아서 애초에 저는 뭐 합격하고 수습부터 시작을 해서 쭉 첫 직장이 노무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HR 컨설팅 하는 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저희 본부의 그 본부장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나중에 거기 컨설팅회사 대표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노무사님이셨어요. 노무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뭐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그분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자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하이브리드식으로 했는데 애초에 이제 HR 컨설팅 쪽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을 제가 설립을 하고 지금도 와서도 제 주된 업무가 주로 이제 HR 컨설팅이거든요. 이게 HR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HR 컨설팅을 내가 좀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노무사 합격하시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11년 전 할 때만 해도 사실 공인노무사는 이런 HR 컨설팅에서 조금 마이너였어요. 저는 이제 이제 로컬 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HR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인노무사 분들은 HR 컨설팅을 이제 좀 하려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애초에 배경이 뭐 경영학 박사이시거나 이런 뭐 타이틀이 계신 분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걸 할 정도의 역량이나 컨설팅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어떤 법인은 실제로 컨설턴트 불러서 뭐 교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를 우리도 찾아야 되니까 이 시장과 이제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점점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런 컨설팅 분야에서 공인노무사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인정도 받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하냐면 보상 쪽을 많이 좀 합니다. 보상. 왜냐하면 이 보상을 노무사들이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2013년에 이제 통상임금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보상의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법정 수당에 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법리적인 것도 알고 플러스 뭐예요? HR적인 것도 아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사잖아요. 그렇죠?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쪽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이쪽을 좀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보상 파트가 이제 노무사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나중에 그래도 뭐 가서 써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HR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 역량에 대한 것도 많이 다루게 돼요. 역량에 대한 것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이 처음에는 뭐 주먹구구시다든지 커 가면은 이제 조직의 어떤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잡히죠. 시스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적인 시스템도 잡히고 예전처럼 막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하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높은 데를 본다 그러면 체계화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 뭐 역량 평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역량 체계라는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왜 이런 역량이 구성원들 어떤 종업원들이 보여주는 뭐예요? 그 내적인 특성이고 행동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하면 종업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훈련에 반영하고 평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 체계를 만드는 HR 컨설팅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A라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이 기업의 뭐 임금과 뭐 평가제도에 대한 설계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서 특히 평가는 뭐 이번에 역량평가를 도입할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 역량평가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에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런 역량에 대한 것들 뽑아내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CEO 인터뷰도 하고, 그 회사의 우수한 성과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역량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역량 모델링이라는 작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량 모델링. 그렇죠? 역량 모델링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역량에 대한 유형들이 뽑아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공통 역량. 그 다음에 뭐 직무 역량.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역량의 유형으로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고 이런 뭐 역량에 대한 풀들을 막 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통 역량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죠. 여러 가지를 정해서 이제 그런 것도 선정하는데 이 공통 역량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조직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 CEO의 어떤 뭐 의지가 성실해야 돼. 막 이제 이런 것들 강조하는 사람이야. 막 정시에 출근하고 회사에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역량의 요소로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근데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워크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팀워크 역량 갖다 막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팀워크 역량이다. 이런 건 모든 구성을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고 그러면 팀워크 역량을 구성하는 건 뭐냐? KSA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고 혹은 이거에 대한 수준을 정의도 해요. 이 역량이 낮은 수준, 뭐 레벨 1부터 뭐 레벨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수준을 정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이제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 직무,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량 유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역량을 구성하는 이런 KS를 역량의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인데 공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구성을 모두 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직무 역량은 뭐예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은 뭐냐면 우리 조직의 리더 그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으로서 필요한 뭐 팔로우십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뭐 부하 육성 능력, 뭐 동기부여 능력, 뭐 이런 것들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리더십 역량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역량에 대한 것들이 유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역량의 유형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에 나가서 만약에 컨설팅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어서 그래서 요즘 역량에 대한 것들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채용할 때 역량 면접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역량 평가하기도 하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임금에서 역량급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훈련할 때 당연히 또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역량이 우리가 어쨌든 직무의 자격 요건과 맞춰서 보유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런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평가하고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해당 직무, A라는 직무에 어떤 사람을 배치시킬 때 그 A라는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뭐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러한 직무 역량을 갖췄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사람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티베이션. 그쵸?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말짱 노루묵이죠. 뭐, 사람이 뭔가 의욕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그만, 뭐 이러면은 사실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들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인사관리에서 개별 기능 중에 유지 파트에서 이제 이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들, 모티베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 가장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야, 직원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조직행동론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뭐예요? 동기부여,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에 관련된 것들 연구가 그동안 엄청 많이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영조직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론적인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시험이나 보다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이것도 이제 아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경영학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이 인사노무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이죠. 그렇죠? 조직행동론 쪽 얘기랑 뭐 조직이론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경영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론이 베이스예요, 사실 이론적인 게 굉장히 베이스고 중요하고. 근데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응용 적용이 중요하고 대부분 보면은 뭐야 제도에 대한 소개들이 많아요. 어떤 제도에 대한 거 혹은 어떤 기능에 대한 소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사노무에서는 이론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나오는 이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이론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이론에 대한 것들이 경영조직보다는 덜하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영조직 하시는 분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이나 뭐 이론에 대한 것들이 가끔씩 그 내용 중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는 뭐 한 6가지 정도? 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어렵게 이론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모여있는데 여기 경영조직 가면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무슨 모형, 모델 뭐 이런 것들 그거 나중에 여러분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렵죠. 이거 다 외워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한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여기서 뭐 벗어날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이요인 이론, 직무 특성 모형, 모델, 그 다음에 그게 빠졌구나. 뒤에다 붙일게요.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욕구단계설, 메슬로우 욕구단계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한다 그러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뭐 박경현 교수님 책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이 정도 6가지가 우리 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얘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주요하게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이제 보상과 관련돼서, 얘는 이제 뭐 여러 개 있지만 뭐 승진과 관련된 부분, 얘는 이제 뭐 평가 중에서 MBO와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좀 이게 그 각각 해당 사항마다 연결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제 뭐 기계적 접근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판에 대한 내용인 거고, 세부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이 정도가 뭐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준비하는 데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 정도예요. 그래서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배우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쭉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 메슬로우 욕구단계 이론, 욕구단계설 같은 경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구를 한 5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가 충족되면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차원 욕구와 고차원 욕구로 구분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물 먹는 거, 뭐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그럼 뭐예요? 집도 따뜻하고 먹고 살만해. 그러면은 뭔가 더 위에 있는 걸 달아줘.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조직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만족할 수준이 되면 승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야. 더. 그렇죠? 혹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그런 꿈을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관리에 주는 시사점도 거기에 보시면 뭐 2페이지 거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시사점은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구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종업원들을 이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 단계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들은 이제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고 뭐 이렇게 연봉이 높아.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 인정받고 싶고 하고 자아 실현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더 세질 거잖아요. 그러면 승진도 좀 적절하게 시켜주고 일에 있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게 뭐 일을 디자인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들을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윤 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된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직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을 할 때 어떤 자율성과 재량성을 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전처럼 뭔가 그런 뭐 시킨 일만 하는 형태로 해서는 직무 만족도 안 되고 성과가 안 난다. 더 자율성, 재량성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론이고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직무 설계 방법 중에 뭐 직무 충실화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에 만족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해크만과 올드햄의 이 직무 특성 모형 요게 이제 출제가 최근에 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그냥 저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3페이지에 아담스의 뭐 공정성 이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보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보상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제가 더 많이 가지고 그럼 뭐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에서는 이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미를 주는 게 아담스가 그래서 이런 공정성 이론에 대한 것들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공정성을 어떻게 지각하냐 봤더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지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나만 혼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A라는 회사가 1인 회사야. 대표 한 명 있고 나 혼자만 있어. 그럼 내가 돈을 받는 게 내가 많이 받는 거지 적게 받는 거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공정한지 안 한지 그 자체로만 보면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모르죠. 근데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비슷한 회사랑 봤더니 내가 한 200만 원 덜 받아. 그럼 뭐예요? 쟤랑 나랑 비슷한 연차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제가 더 받네?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각하게 되죠. 혹은 조직이 커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직무를 하는 옆에 김대리가 있어. 근데 봤더니 김대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종업원들이 공정성을 지각하는 게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각한다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투입한 거 대비 산출, 남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해서 그게 같으면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같거나 크면은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공정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느냐 요게 굉장히 핵심이다 보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임금의 공정성 유형들이 구분이 막 됩니다. 뭐 대외적 공정성이니 대내적 공정성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이론이고 부름의 기대 이론은 그냥 보상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보상이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수단성이 있어야 되고 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인과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초등학교 이제 축구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면 내가 차 한 대 선물해 줄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노력하면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마음이 들겠죠. 근데 뭐, 프리미어 리그를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목표를. 그렇죠? 즉, 그 성과를 내가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기대감이 있어야 이제 1단계 통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목표를,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이 있느냐, 그게 바로 수단성이에요. 그냥 뭐 프리미어리그 진출하면 축하한다, 끝. 그럼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뭐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안 하죠. 그렇죠? 도전해서 성과를 내거나 성공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를 준다던가 뭐 돈을 뭐 10억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수단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의성인데 그건 뭐냐면 그 보상, 그 성과를 내면 혹은 성공을 하면 주는 보상이 나한테 의미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한테 하등 쓸모없는 걸로 보상을 준다 그러면 뭐예요? 안 하고 말지. 난 뭐 그거 받아서 쓸 것도 없는데 왜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갖춰져야 사람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기대이고 기업에 주는 그 내용들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도 이제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얘네들이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좀 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목표 막 이런 거 제시하고 뭐 지금 이제 뭐 시작했는데 뭐 매출액을 뭐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을 잡아놓고 너 이거 달성하면 내가 뭘 줄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에이 저건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에 봐서도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 전환시켜야 내가 노력하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숫자하면 내가 되게 싫어해. 근데 이런 애를 거기 뭐 회계 업무 직무에 맞춰 딱 배치 전환시켜요.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요거 해. 그럼 뭐예요? 아, 내가 노력해서 이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고 안 될 것 같을 때 이러면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뭐 퇴사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야지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회사가 제시하는 그런 성과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면 좋고, 그 돈이 나한테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보상으로 돈이 좋아. 그럼 나한테 돈이 주는 게 최고죠. 근데 보상으로 돈이 아니라 뭐 무슨 뭐 금은 금 몇 돈을 준대.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우수사원에 무슨 뭐 인증을 해준대.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건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승진이 중요해. 나는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줘야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쿠의 목표 설정 이론은 간단해요. 사람은 어떨 때 동기부여 된다? 목표가 있을 때 동기부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표 없는 삶과 있는 삶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동기부여 된다.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만 그 목표가 어때요?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목표도 안 되고 노력을 좀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론적인 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거, 역량, 뭐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무로 넘어와서 이제 직무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좀 구조를 짜는 게 좋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것들을 좀 기본적인 걸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직무에 대한 것 좀 볼게요.